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 남았는데 사실상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만 남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는 25일 이 최종 변론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 그리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게 됩니다. 먼저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이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 당사자인 이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국제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변론 기일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재판관들은 의견을 모으고 또 표결하는 평의와 평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른 이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따로 제출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통상 이렇게 이 이후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한 2주 정도면 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윤 대통령 선고가 과거 사례 보면은 한 3월 중순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께 한번 평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뭐 심판 일정 관련해서는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뭐 또 재판관 관련해서는 편향성이 있다. 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말도 많았는데, 일단 증인 신문이 끝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평가. 일단 선고 예측은 좀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면서 마치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 지금 변하고 있고 정치가 너무 혼탁해졌다. 빨리 정치가 제 자리를 찾아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꼬리는 흔들었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헌재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위법과 불공정 이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법이라는 것은 헌재법을 위반한 거죠. 사건 기록을 송부 총탁을 할 수 없는데 송부 총탁해서 사건을 심리를 예단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고요. 형소법도 위반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할 수 없는데 증거로 채택해버렸습니다. 이런 위법이 있었고요. 또 절차적인 불공정성.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하 직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5차 변론부터 직접 신문이 안 되게 제한됐었죠. 이것도 불공정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번 변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8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하도 항의가 들어오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추가로 2번을 더했습니다. 그래도 매우 부족합니다. 증언과 진술에서 모순과 허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을 보장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을 보기에는 헌재가 탄핵을 심리하는 곳이 아니라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반면 또 인용된다고 하면 5월쯤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좀 기각될 걸로 보는 것 같고요. 어제 또 그와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말 이 소위 어른 세대, 기성 세대와 또 청년 세대가 함께 세대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힘을 좀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준우 대변인님, 일단 보면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 힘으로 국가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됐을 경우에
무엇을 하겠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일성을 정리로 한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청년과 기성세대의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선거법 위반으로 최후 변론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김구 선생님과 비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제 강점기 시대 김구 선생님을 현재 세계 경제력이 6위고 네. 군사력이 5위인 대한민국에서 본인을 마치 김구 선생님처럼 독립투사인 것처럼 비유하는 그런 최후 변론과는 좀 비교가 되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변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걸로 예정되지만 예. 현재 이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해서는 2030 세대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청년에 대한 어떤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기각될 거란 기대인데 일단 보면은 윤 대통령 일단 구속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면 일단 구치소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기각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기각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데 아직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 구속 상태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구속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정이 불안하죠. 지금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것을 보면 국민들도 스스로 대통령이 곧 탄핵될 것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이제 국가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가 안정화되듯이 저는 이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석동현 변호사 메시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 통합해서 국정의 힘으로 정치를 이끌자. 대통령직에 있을 때 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야당을 그냥 반국가 단체 정도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보수에서도 극우 보수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대통령이 직무에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리고 국가도 잘 나아갔을 것인데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좀 약간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빨리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 이끌겠다 이런 발언에 민주당 의원이요 이소영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메시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저희 지역구인 의왕에 계신데요. 그러네요. 그 의왕으로 그냥 빨리 복귀하셔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서울구치소에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엉뚱한 꿈 꾸지 마시고 예.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 세대, 기성 세대, 그 청년 세대 이렇게 세대 통합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2030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이 예.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고요. 그래서 그런 착각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이소영 의원의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자들에서 한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50%까지 가고요. 최저 40%에서 이상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예단해서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선거법 위반 지금 현재 1심에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네. 3월 중순 또는 말경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오히려 사법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지원 기자, 일단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밝힌 네.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나눈 이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달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시그널이라는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이 미국 메신저 앱이 있는데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또 나흘 뒤인 7일에도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취지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해당 혐의,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형사 소추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마지막 증인 신문이었던 어제 10차 변론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증인 여러 명이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에게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굉장히 좀 불리한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좀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지요? 그건 맞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이 한 총리 증언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자리를 피해주는 뭐 퇴정이라고 하죠. 네.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일단 조지호 총장도 그렇고 불리한 증언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게 오후 3시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직후 3시 5분쯤에 돌연 퇴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오게 되는데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당시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증인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다 어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술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그리고 검토 후에 본인이 서명과 날인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이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검찰 조서에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총리가 그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진술을 좀 해주길 바랬을 텐데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던 것과 뭐 국회에서 얘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라서 달갑지만 않은 증언 같습니다. 뭐 달갑지만은 않지만 뭐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를 했고 또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에 나와서 동조했다라고 거짓말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동조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었더라면 경찰청장을 명예퇴진하고 손자 손녀들 보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닥달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지금 구속됐던 상황이고 또 혈액암이 투병이 굉장히 악화돼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굉장히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명권자였고 또 대통령과의 정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못했지만 조지호 청장도 결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이고 거기에 변호인이 참여한 이후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내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진 못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에서는 자신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일단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야당의 29차례 탄핵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되게 드문 일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어쨌든 계엄 이유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렇죠. 계엄 이유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대통령들의 이게 탄핵 제2요구권 바로 제2요구 몇 번 했는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몇백 번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비유를 하면서 제2요구권의 행사가 많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얘기했었고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총 19명인데 그중에 16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명만 더 탄핵돼 버리면 정부 기능, 국무회의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에 의해서 거대 의석에 의해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 있어가지고 절차적 흠결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 비상계엄 상태란 것은 헌법의 77조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 비상 판단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침범해가지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헌법에 어떤 그 권한되어 있는 권한 판단을 넘어서서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본인 혼자서는 뭐 부적절하다, 계엄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해서는 침범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그 논의에 있어 국무회의 열렸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성과 반대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흠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많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헌재 2번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었는데 홍 전 차장에게 재판관에 송곳 같은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소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홍장원 차장의 어떤 증거랄지 증언이랄지 좀 신빙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이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재판관들의 시간이 와서 재판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지금 집중되는 순간인데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관들의 신문도 계속 있었고 하나씩 따져 물었거든요. 쭉 봤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가고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 따지는 게 재판관들의 의무입니다. 네. 지금 김영도 재판관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기관장을 뛰어넘어서 그 밑에 있는 뛰어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국정원 1차장에게 굳이 전화해가지고 비상계엄에 관련된 어떤 지시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국정원장이 있는데 국정원을 통해서 기관을 다 지휘하는 게 원래 절차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리고 평상시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었던 홍장원 차장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저런 중요하고 민감한 지시를 했다. 선뜻 믿기가 힘들죠. 따라서 홍장원 차장은 박선호 의원과 먼저 만나서 메모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 버전도 4가지나 되고요. 또 본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CCTV가 공개되면서 시간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오락가락하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굉장히 적절하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승훈 위원장님, 일단은 재판관들 쭉 10차례 변론 때 질문한 것들을 쭉 봤는데 일단 지금 좀 전에 봤던 김영두 재판관도 그렇고 뭐 앞서 했던 문영배 권한대 그리고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들도 쭉 질문들을 많이 날카롭게 했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적절하게 질문들은 궁금한 대목들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이 메모지를 작성한 곳이 어디였냐 관련해서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추궁했을 건데 문제는 본질이 바뀌느냐의 문제예요. 공터에서 쓰지 않고 집무실에 썼는데 이 기억을 착오했다. 이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이 뭐 홍장원 차장이 역술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갑자기 꿈에서 체포명단 14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 작성된 메모이고 또 이 메모가 방첩사의 체포명단과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했던 체포명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또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체포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치 추적은 체포를 위한 전 단계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장원 차장이 일부 메모를 작성한 장소가 헷갈렸다라고 해서 전혀 전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네. 뭐 헌법 재판에 있어서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홍장원 차장 메모가 원본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노란색 종이에 이제 써져 있는 저 메모를 보면 도저히 글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부적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적이다. 그렇죠. 예, 부적 수준으로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형상을 주면서 옆에 사람한테 이거 사람 이름으로 한번 써봐봐라고 하면 저걸 보고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필체에 대한 필적 조회가 필요하다는 거고 마침 필적 조회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헌재에서 필적 감정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추가 변론 없이 저 필적 감정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자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한 달가량 변론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 전 국민이 아마 이 심판을 지켜봤을 거고 이제 다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여기서 하나는 이제 재판관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재판관들의 초기에 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많은 좀 예측도 오갔었고 이제 좀 지켜볼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 지난번 이진수 방통위원장 선제 선고 봤을 때는 뭐 재판관 판단이 4대4로 엇갈리기도 했고 지금 방 보시는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성향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대로 이 탄핵 심판 자체만 볼 것인지. 이진수 방통위원장 결론 난 거다 보면 4대4로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 그 20일을 이제 날짜를 좀 연기해달라는 거 이거에 있어서 평의할 때도 들리는 말로는 4대4였다 그러더라고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그럽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확인된 건 아닌데 들리는 말로는 4대4로 팽팽한 의견 갈렸는데 그때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면 내가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연기를 안 해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헌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모순과 또는 흠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신빙성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탄핵 인용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 반대하시는 네 분들은 아마 상당히 법적, 양심적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5%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40% 넘습니다. 많은 곳은 50%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민심을 의식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오히려 양심껏 더 좀 객관적으로 소신 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4대4 팽팽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심리 내용뿐만 아니라 여론도 재판관들이 고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른바 8대0 만장일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니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군대를 동원했다? 근데 왜 국회로 동원했겠어요? 뭐 당연히 군대에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막았을 것이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끄집어내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보낼 이유가 계엄군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군대를 들여보내겠습니까? 야구방망이와 대통령은 전혀 일치하지 않나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기관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는 또다시 헌법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 서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켜보겠고요. 아마 다음 주엔 이 내용으로 아마 떨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